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삼국의 중앙 정치부터 시작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이 부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쑥 치고 넘어갈게요. 자, 먼저 고구려 보겠습니다. 고구려 1번 태조왕 때부터 게르부에서 왕위가 세습되었다 그랬습니다. 태조 때부터 게르가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다. 왕권이 강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참고로 이 태조는 여러분 알고 있는 주몽 건국자가 아니에요. 여섯 번째 왕에 해당되는 인물이다 정도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옥조를 복속하고 동해를 반 정도 복속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건국자에 보통 조라고 하는 묘호를 주는데 이 사람은 나라를 건국에 준할 만큼 큰 업적을 쌓았다 해서 태조, 조자가 붙어 있습니다. 두 번째 수상, 초기의 수상은 대대로 지혜가에 의해서 3년마다 선출. 후기에는 비상시는 군사권을 갖고 있는 대망리지가 국정을 총괄하였다. 대망리지 밑으로 보면 되겠죠. 대망리지 하면 떠오르는 인사가 딱 떠올라야 되는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렇죠. 고구려 후기 영왕 때 영계 소문 같은 인물이 대망리지다 이렇게 해서 막강한 왕의 자리를 버금갈 정도의 권력을 휘두르던 인물이다. 기족회의 봅니다. 5관등인 조의 2대영 이상이 참여하는 제가위에서 중사를 결정했다. 그 5관등의 조의 2대영 밑줄 그었습니다. 5관등의 조의 2대영부터 제가에 참석할 수 있었다.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데 이 정도 급이 돼야만이 참석할 수 있었다. 자, 밑에 그 사각형의 박스 한번 봐주세요. 자, 1부터 14관등이 있죠. 보통 우리 고구려 관등을 10여 관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구체적으로 공무원 교재에서는 정확하게 14관등으로 나뉘게 되는데 1. 대대로, 태대영, 울절, 태내사자, 조의두대영에 동그라 치면 돼 거기. 조의두대영부터 5관등에서부터 1관등까지가 제가에 참석할 수 있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문에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중앙부서 평양천도 이후에 대대로 아래 재정 담당 주부와 재정 담당의 주부를 밑줄로 붙습니다. 재정을 담당하는 게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14관등제였다. 초기 중앙간제 고관으로 상가대로 패자 밑줄로 붙습니다. 초기에 아직 중앙 집권이 형성되기 이전에 초기 국가 시기에는 고관으로 상가대로 패자, 관리직으로는 사자 조의선이 있었다. 자, 그 다음에 형은 연장자, 족장의 의미, 사자는 족장의 심부름꾼으로 지방에서 조세를 거둬들인 인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백제로 가보죠. 선택의 지문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쭉 읽어도 큰 문제는 없어요. 백제가 가겠습니다. 고의왕 때부터 형제왕의 세습, 군초왕 때부터 부자상속제, 요건 알아야 되겠죠. 부자상속이 된다는 얘기로 왕권이 강화되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니까요. 왕위는 부여시에서 세습되고 있었다. 백제의 왕족성이 부여시죠. 부여에서 내려왔다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왕비족은 진씨와 해씨, 그러나 8대성의 귀족들이 강하여 왕권은 미화가했다. 수상, 상자평 또는 내신자평이라 한다. 3년마다 정사매에서 선거로 선출됐다. 정사매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고구려 제가회의, 백제의 정사매의, 신라하면 뻔하잖아. 나올 게 뭐야? 하백회의겠죠. 그죠? 세 가지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중학교 때도 배워왔던 것들이니까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중앙부서 초기에는 육자평. 육자평은 6명의 장관이라는 뜻입니다. 사비천도의 육자평이 22부, 4관에 12부, 외관 12부, 이건
성왕입니다. 네, 22부 밑줄 긋고 성왕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성왕입니다. 백제 성왕이 웅진에서 합의를 천도하고 난 다음에 개편한 내용 중에 하나가 22부가 되겠습니다. 자, 육자평 봐주시죠. 내신, 내두, 내법, 이사, 조정, 병관. 내신자평은 다른 말로 상자평이라고 한다. 6명의 장관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파워가 있는 인물, 내신자평이다 정도. 내신자평을 같이 상자평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시험에 자주 나왔던 부분이 하나가 내두자평입니다. 왜일까요? 재정이기 때문에. 재정을 담당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내두자평. 외우기 좀 어렵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 두자가 들어갔잖아요. 한자를 콩 들어가면 생각해보자. 우리 음료수 중에 두유 정도 많이 있어요. 돈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콩은? 이렇게 살짝 내두자평, 재정 담당이겠구나. 이렇게 살짝 연상하는 방법으로 외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 16관등제 자, 비, 청 외워야 됩니다. 됐죠? 어쩔 수 없죠. 우리 공복제도 또는 간복제도라고 하는데요. 공무원의 복식이란 말이죠. 옷의 색깔에 따라서 얘네들의 관직을 알 수 있다. 신라, 백제, 고려가 좀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신라는 뭔가요? 자비, 청황. 여기는 뭔가요? 자단, 비농. 어쩔 수 없이 이건 암기사항입니다. 공통점은 전부 다 자색, 검붉은 색깔이 가장 고위 간직자들 입는 옷이다 정도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신라 가겠습니다. 신라. 내무랑 때부터 왕이 세습이 됐다. 즉 김씨죠. 내무랑 때부터 김씨들이 본격적인 형제가 왕이 세습되었다. 눌장 때부터는 부자 세습이 이루어졌다. 즉 형제에서 부자로 갔다는 얘기는 왕권이 강화되고 있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상, 상대 등 3년마다 합의케. 중앙부서, 법흥왕 때 상대 등 제도와 병부가 설치됐다. 진흥왕 때 품주 정도까지. 그 다음에 진덕령을 좀 보셔야 돼요. 별표 하나 해주셔야 돼요. 자주 나오는 부분, 진덕령 부분이니까. 품주를, 진흥왕 때 품주를 만들었다고 그랬죠. 아까 국가 기밀을 담당하니까. 오늘날에 우리나라로 치면 국정원 정도 되겠지. 국정원 역할을 했던 것들이 진덕여왕 때 품주를 집사부와 창부, 즉 국가 기밀과 재정을 분리했다. 이게 되게 잘 나오는 지문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덕여왕도 아니고 진덕여왕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방부, 자이방부, 우이방부에서 두 개의 형부의 업무를 담당했다. 그다음 이원적 관등제, 왕경인을 대상으로. 처음 하신 분들 왕경이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 한자를 살짝 적어놓은 한자를 이렇게. 왕이 살고 있는 서울 사람의 뜻이야. 왕이 살고 있는 서울 사람. 자, 다시 갑니다. 이원제, 관등제. 왕경인을 대상으로 경의제, 17관 등. 그러면 지방촌주들을 대상으로 한 예의제 11관 등. 11관 등. 삼국통일 과정에서 외의제는 소멸되었다. 요거 밑줄 그어야 돼요. 삼국통일 과정에서 예의제가 소멸되었다. 이건 지문에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일까요? 외의제가 소멸됐다는 얘기는 왕권이 강화돼서 지방간을 다 파견할 수 있는 파워를 가지게 됐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17관 등 했고요. 다음 페이지. 134쪽 통일신라의 중앙간부는 그냥 보세요. 그렇게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삼국의 지방제도, 이건 지문에 나올 수 있으니까 지방간에 관련된 부분 꼭 봐야 되겠죠. 고려 신라 이렇게. 요즘 치면 도지사급이 되겠습니다. 역살, 방령, 군주. 이건 어쩔 수 없이 암기사항에 해당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통일 과정에, 그죠? 통일 과정 중에 이 욕살은 사라지겠죠. 예, 나라가 멸망했으니까. 그쵸? 예, 군주의 명칭이 바뀌겠죠. 총관, 도독 이렇게 명칭이 바뀝니다. 바뀌는 것들은 이렇습니다. 삼국시대의 지방관들은 군사 지휘권과 행정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 전이니까. 왜? 언제든지 통일 과정 중에 전쟁이 발발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나 통일 이후에 총관 도독은 행정 기능만 갖게 되고요. 군사 기능은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끔 또 웃기는 게 하나가 있는 게, 그 욕살 방영 군주 밑에 보시면 성, 군이 있죠. 그러니까 그 성을 중심으로, 성주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다 무슨 성을 쌓았다.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대빵을 성주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철여 근지, 그 다음에 군장, 그 다음에 태수. 바뀌면 안 됩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군주를 말 그대로 오늘 치면 군수급이에요. 그러니까 도지사와 군수급 정도로 구분하셔야 돼요. 섞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군주는 군은 좀 다르다는 것 정도 가겠습니다. 특수행정구역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22담로입니다. 백제 22담로 무령왕식이죠. 동성왕이 피살을 당하고 난 다음에 무령왕이 왕위를 오르는데, 제일 먼저 지방의 왕족들을 파견해서 지방 세력을 통제할 목적으로 설치한 게 22담로다. 그 다음에 신라 이소경, 통일 이후에는 이제 오소경을 가죠. 작은 서울이 2개 있다. 통일 이후에는 오소경으로 바뀌어가더라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알다시피 이소경, 작은 서울이라는 뜻이죠. 경주에 2개, 경주에 5개 넣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있는데, 하나가 3인 정책이죠. 3인 정책, 옮기는 겁니다. 백성들을 이주시켜서 삼국의 고구려 신라 세력들이 힘을 합치지 못하게끔 만드는 거죠. 3인 정책. 그 다음에 경주의 우수한 문화를 지방에 전파할 목적이었다. 지방에 전파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소경제도이다.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죠. 거기에 장을 뭐라고 그러냐, 이소경의 책임자를 뭐라고 그러냐, 사신이라고 한다. 이 사람들은 꼭 알아야 할 게 지인골만이 가질 수 있는 자리였다. 육두품 애들은 가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정도까지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해 행정조직. 통상 우리가 5경, 15부, 62주 이렇게 암기하죠. 5경, 15부, 도독, 그 다음에 62주, 자사, 현. 발해 같은 경우는 암기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5경, 15부, 62주 이렇게. 서울이 5개, 서울경자. 그 다음에 15부, 도독이라고 그러죠. 지방관이죠. 요즘 치면, 우리나라로 치면 여기쯤 되겠죠. 이렇게. 군주급이 되겠죠. 62주. 요즘 지방관 중에서도 이제 군수급, 도지사급. 이렇게 명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촌이 있죠. 촌의 책임자를 우리는 촌주라고 한다고. 촌주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왕경이 아니다는 사실. 왕이 있는 서울에서 사는 사람이 즉 중앙의 관리가 파견된 게 아니라는, 그 지역에 우리 부락의 유력자를 갖다 촌주를 임명했다. 거의 대부분 말가린의 80% 정도를 차지했다. 그리고 나머지 발해인들이 한 20% 정도 차지했다. 그래서 대부분 발해 촌주들은 말가린으로 주로 많이 구성했다. 즉 다르게 표현하면
그 지휘계통에 있어서 상층의 지도부들은 거의 대부분이 발해인들, 즉 전직 고구려인들, 유민들이 주로 많이 차지했고, 하층 계급으로 갈수록 주로 말갈인들이 주로 그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더라. 그 다음에 발해 5경 갑니다. 135쪽. 예. 금년도 우리 2021년도 기출에 나왔죠. 발해 5경은요. 그래서 실은 발해 5경은 제가 봤을 때 선생님이 강의 시작해서 지금까지 매년 나온 것 같아요. 매년이라 하기엔 좀 그렇고 한 2, 3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발해 수도 5경 꼭 잡아야 되겠습니다. 상경, 중경, 동경, 서경, 남경. 소재, 거란로, 영주로, 일본로, 조공로, 신라로, 용천, 현덕, 용원, 압록, 남해부.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였어요. 금년 시험 중에 5경을 몰라 틀린 사람 없어요. 이치를 가지고 틀린 사람 되게 많아요. 오른쪽 이치를 봐주시죠. 만주 동경성, 만주 도나연, 만주 훈춘성, 만주 퉁구, 함경남도 북청. 요걸 우리 시험을 출제됐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이건 계속 보셔야 되는 거고, 이건 지도를 통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 2021년도 기출문제를 풀면서 이건 별도로 따로 잡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실제 문제를 봐야 되니까. 그래 여러분들 이렇게 나왔구나. 그러니까 되게 이번 국가직 지방직 시험이 다 쉬웠는데 이거 하나가 제일 여러분들이 힘들게 만들었던, 시험을 보셨던 분들은 아마 저거 나와서 되게 힘들었어요. 어떤 분은 되게 그냥 쉬웠어요. 맞췄어요. 이렇지 뭐 두 가지 부류입니다.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쉽게 맞히는 거고, 지도까지 공부하신 분들은. 근데 글로만 달달달 외우신 분들은 되게 어려우는 거예요. 상황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야. 네. 나중에 별도로 기출을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일신라의 지방행정조직. 구주. 통일이 됐기 때문에 땅덩이가 넓어졌죠. 그래서 구주가 됐다. 구주의 장을 도독이라 한다. 군, 태수, 현, 현령, 촌주. 마찬가지예요. 신라도 촌주 옆에 적어놔야 돼요. 그 촌주도 마찬가지 왕경이 아니라고 적어놔야 돼요. 지금 신라 하고 있어요. 135쪽. 두 번째, 통일신라의 지방행정조직에 제일 말단 조직이 촌이잖아. 쉽게 요즘 치면 우리 이장님, 동장이잖아. 여기도 마찬가지, 촌주도 마찬가지 왕경이 아니다. 그 지역의 유력자를 왕경으로 삼았다. 그 다음에 오소경. 네. 오소경의 장을 사신이라 한다.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지방갑니다. 자, 전국의 구주를 절치, 장관은 군주의 총관으로 바뀌었다. 원성왕 때 도독으로 바뀌면서 민정장관이 역할을 했다. 아까 방금 했던 부분. 처음 출발점은 군사 행정기능을 다 가지고 있지만 통일 이후가 되면서 행정기능만 가졌기 때문에 총관, 도독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어 가더라 정도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촌 보시죠. 촌. 네. 이미 선생님 안 해도 되겠다. 그 다음에 특이한 게 향부곡이 나오죠. 향부곡에 별표하겠습니다. 자, 특수행정집단, 전쟁포로, 반역자와 그 가족, 범죄자로 구성, 농업이나 목축에 종사했다. 일종의 특수행정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으로 통일신라에서 등장하죠. 우리가 전쟁을 많이 하다 보면 포로가 많이 발생하죠. 포로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포로인데, 그죠? 네. 그래서 얘네들을 특수하게 별도 어느 공간에다가 이렇게 가둬놨으면 쓰겠어요. 이렇게. 얘네들은 여기서 살 수 있게끔 하자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전쟁 포로뿐만 아니라 범법자라든가 반역자라든가 여러 층의 사람들이 모이게 될 거라는 뜻이죠. 얘들은 주로 농업에 종사하게끔 하자. 네. 향과 북에 다닌. 통일신라도 처음 등장했고, 이게 이제 고려로 넘어올 겁니다. 고려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전쟁이 발발하기 때문에 향과 부곡이 있어서 똑같이 농업에 종사하게끔 했고요. 소는 수공업에 종사하게끔 한다. 수공업에 종사하게끔 한다. 구분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네. 수공업, 그 다음에 농업, 향부곡, 네, 향부곡, 소 이런 식으로. 됐죠? 그 다음에 이게 조선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조선 초가 되면
향, 부곡, 소가 모두 소멸합니다. 즉 소멸하는 원에서 양인의 수가 증가되겠죠. 또 새로운 나라가 됐기 때문에 고려하고는 어떤 다른 모습을 또 보여야 할 필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양인의 수가 증가되었다. 양인의 수가 증가되면 장점이 있죠. 장점이 있습니다. 즉 군역의 숫자가 증가되는, 군대 갈 사람의 숫자가 증가된다. 국가의 조세 수입이 증가되는 거죠. 즉 조선이라는 나라는 고려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는데 고려 제도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죠. 또 좀 더 다른 것, 신분을 좀 더 넓혀서 군대 갈 사람들, 세금 낼 사람들 증편시킬 필요가 있더라. 그 다음에 애사장 파견부죠. 주군에 감찰의무를 가진 애사장을 두었다. 중앙에도 사정부를 두지만 지방이 커지면서 지방에도 공무원들이 비리를 감찰할 필요가 있다. 애사장을 두었다. 통일 이후입니다. 상수리 제도. 신라시대 정부가 일종의 벌모를 이용해 지방 세력을 통제한 방식이다. 그러니까 호족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야. 언제든 역모를 깨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제들을 갖다가 서울에 인질로 잡아놨다. 첫 번째 송이신라가 상수리 제도. 상수리 제도. 호족을 견제할 목적입니다. 두 번째 고려의 기인제도 같습니다. 조선의 경제제도 맞습니다. 전부 다 이런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일종의 인질제도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이런 중요한 글자가 또 나와 있습니다. 중앙관리 중에 지방 출신을 경절을 임명하고 중앙과 지방의 연락소 같은 기능을 하고 경절이는 중앙에 있고 경제소는 지방에 있습니다. 이건 조선시대 가서 다시 할게요. 한 페이지 넘겨주세요. 오소경 제도 보시죠. 통일이 되고 난 이후에 금관경, 서원경, 남원경, 북원경, 중원경 이렇게 넓혔습니다. 의도 보죠. 수도의 편제성을 보완한다. 우리가 경주를 가보시면 되게 좀 비좁죠. 협소하죠. 편제성, 좁다는 거죠. 보완하고 동시에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오소경을 설치하고 중앙에서 관리인 사실을 파견했다. 신문왕 때 경주의 편제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달구벌로 천도를 계획해서 실패했다. 신문왕이 줄거셔야 됩니다. 달구벌 천도 계획 물어보면 신문왕 업적 곤란하셔야 됩니다. 선택지 자주 나오는 질문이기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국의 군사조직 보겠습니다. 2번 한번 봐보시죠. 국왕이 직접 군사를 지휘를 끌고 다녔다는 거야. 자주 얘기합니다. 삼국시대까지는 왕들이 직접 군사를 끌고 전쟁터를 누볐다. 고려시대가 되면 그렇진 않죠. 왕들이 장군들을 임명해서 지휘권을 주죠. 좀 다릅니다. 자, 구체적으로 하죠. 고구려 보겠습니다. 3번 한번 봐주시죠. 강대수장 비유하면 비석열이 나와서 왕당이라고 하는 국왕 직속 부대가 존재했다. 왕당이 위주로 붙고요. 그 다음에 경당 보시죠. 장수왕이 만든 평양천도 이후에 지방에 설치한 사학기구로서 군사적 기능을 갖추고 있었다. 경당 위주로 보시죠. 경당은 자주 나왔던 부분이기도 해요. 너무 자주 나와서 너무 문제죠. 왕 알아야 되겠죠. 장수왕 때다. 그 다음에 평양천도 이후다. 뭘 했느냐? 두 가지를 가르쳤다. 문과 무를 가르쳤다. 요즘집 우리나라로 치면 뭐 사관학교 정도 되겠죠. 문과 무를 가르쳤다. 이게 유사한 기능이 뭐가 있느냐 물어본다는 거죠. 유사한 기능이 있겠죠. 이건 고구려고. 신라 이런 기능이 있잖아요. 비슷한 거. 하랑도. 그 다음에 근현대에도 하나 있지 않나요? 근현대에도. 원산학사. 연도 아시죠? 이거 연도 필요한데? 연도 외워야 됩니다, 이것은. 다음은 원산학사가 이것은 말 그대로 지방사학재단이에요. 국가에서 만든 거 아닙니다, 이건. 83년이기 때문에 원산학사가 만든 시기사에 가장 가까운 거 물어본다면 앞으로 가게 되면 1882년이 될 거고 뒤로 가면 1800 됐죠.
또 시기에 뭐가 있어요? 예모곤란이 있을 거고, 여기는 뭐였어요? 갑신? 정빈이 있을 거고. 되게 좋은 문제가 원산학사예요. 왜냐면 경당하고 하랑도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원산학사라고 하는 어떤 사료를 던져주고 이 사실과 가장 가까운 사실을 물어본다면 그러면 이모곤란과 갑신정변의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만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이제 이모곤란과 갑신정변을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근현대 들어가면 이모곤란, 갑신정변도 끊임없이 또 공부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백제, 그 다음에 신라 한번 볼까요? 신라 특별한 거 없어요. 넘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통일신라 138쪽 138쪽 통일신라 할 게 뭐 있나 보겠습니다. 자, 중앙군의 구서당을 밑줄 그었습니다. 중앙군의 성격을 지닌 구서당 모병제라는 뜻입니다. 모병제. 우리 지금 현재 우리 21세기는 지원병제도 보통 우리가 지원해서 가는 경우보다는 그냥 징집에서 가죠. 거의 대부분 남자들이 다 가는데 모병제입니다. 모집했다는 뜻입니다. 지원자들에 한해서 국왕의 직속 부대에 있다. 얘들의 옷깃의 색깔을 보고 얘들이 신라인지 백제인지를 알 수 있었다. 이 정책은 민족융합책의 하나였다. 신문학 밑줄 그어야 됩니다. 자, 제일 밑에 박스를 보시죠. 통일신라의 중앙군, 신라, 말갈, 백제, 고구려, 보덕군이 나와 있습니다. 민족융합체이기 때문에 각 나라의 백성들 중에서 신문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무예가 뛰어난 사람은 중앙군을 썼다는 겁니다. 일종의 민족융합체이죠. 이건 다 이해 가요. 그런데 말갈인이 들어가 있죠. 일종의 훗날 조선시대 여진족들이죠. 말갈인은 왜 들어갔냐면 통일 과정 중에 말갈인들이 되게 공헌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신라와 말갈이 손을 잡고 고구려를 공격해서 고구려를 무너뜨린 것 중에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갈인들도 흑금서당으로 집어넣었다는 것. 그 다음에 보덕국인 보시죠. 보덕국인. 원래는 이제 고구려 왕족 출신이었던 안승이라는 사람이 아시죠? 안승이라는 사람을 금마저 제국으로 이동시키죠. 오늘날의 익산이죠. 전라북도. 안승에게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줬죠. 그게 보덕국입니다. 그리고 통일 이후에, 통일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안승은 신라의 진골로 편입해버렸죠. 훗날. 편입되기 전에 안승의 보덕국 사람들을 갖다가, 즉 고구려군이라 보시면 돼요. 더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구서당 안에 포함되어 있더라. 진짜 이건 쉽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렵게 나올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자, 색깔 여러분 다 암기 못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암기하겠어요? 한 번도 나온 적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다음 신라인들이 중앙국 구성되어 있는 구서당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닌 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거를 되면 여러분 어떻게 미치는 거지. 왜? 이건 거의 공부하지 않은 친구들이 녹금, 자금, 비금, 말갈인, 흑금 아직 출제된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 색깔 가지고 출제된다면 거의 고난도 문제가 될 거고 아마 틀릴 확률이 99%가 되지 않을까. 모든 수험생들이. 왜? 선생님도 이걸 다 외우라 하지는 않았습니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발해가죠. 발해는 중앙군을 10위에 동그라미 쳐줍니다. 10위, 제일 밑에 부분이 있습니다. 왕군과 수도열 경기를 담당했다. 중요한 이유는, 12가 중요한 이유는 왜 중요하죠? 12가 왜 중요할까? 고구려 영향을 되게 많이 받은 나라가 발해잖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 고구려 영향을 많이 고구려 거 가져야 되는데, 여기는 당나라의 제도를 모방하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14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대과의 문화와 교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삼국에 관련된 보겠습니다. 고구려 정렬과 폐기, 백제 우하고 세련,
백제 밑줄 하나 그겠습니다. 우하고 세련의 상무적 기풍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다 아시죠? 무를 숭상하는 정신이라는 뜻입니다. 무를 숭상한다면 거의 대부분 우리가 고구려를 생각하게 되죠. 떠오르게 되죠. 왜냐하면 고구려 벽화를 통해서 그 수렵하는 모습들, 그죠? 호랑이 막 사냥하는 모습 보면, 고구려가 상무적 기풍이 아닐까 이렇게 대부분 생각하는데, 역사를, 기록으로서 역사를 보기 때문에 기록이 뭐가 되느냐. 그러니까 중국 역사 문헌에 백제인들을 무를 되게 좋아하더라. 그래서 무를 상무적 기풍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백제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라 소박하고 실용적이다. 가야 단정 보수적이다.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과의 직접 결제를 밑으로 가보세요. 자, 특별하게 나올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하지 맙시다. 나올 게 없네. 오른쪽 일본과의 교역과 문화 전파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 일본 고대 아스카 문화에 성립됐다. 이건 잡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에 일본의 아스카 지역에 문화가 전파됐다. 그래서 갖다가 아스카 문화 이런 표현을 쓰죠. 동네 어느 지역 도시 이름이죠. 아스카 지역으로 문화가 전파됐다. 아스카 문화라고 합니다. 이건 가끔 지문에 나옵니다. 지문에 나옵니다. 가야 보겠습니다. 초기 금강가에 보겠습니다. 김해에서 일본 열도와 교역을 지도, 규슈 등 일본 지역의 덩이세를 수출했다. 덩이세는 반제품이야. 철제 반제품이에요. 이걸 수출하게 되면 일본 애들이 이걸 농기구로 쓰든 그 다음에 창을 만들든 칼을 만들든 이건 지네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이걸 덩이세라고 불러요. 덩이세 또는 한자로는 철정이라는 단어를 쓰죠.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거 가야겠구나 딱 잡아내셔야 돼요. 덩이세, 철제무기, 갑옷, 낭랑군에서 수입한 문물을 전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5세기 후반 대가야에서 교육이 주도하게 되었다. 5세기 후반이 되면 이제 대가야 중심이 되죠. 그러니까 철, 그 다음에 토기, 장신구, 마구, 말에 쓰는 도구들을 얘기합니다. 추출되었다. 철 생산 기술이 전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영양, 야마토 정권의 스에키 문화가 전파되기도 했다. 3세기 말 7세기까지 스에키 문화도 밑줄 그어야 됩니다. 스에키 문화. 즉 가야의 문화가 건너가는 걸 얘기합니다. 가야의 문화가 스에키 지역으로 건너갔다. 그걸 스에키 문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백제가 보겠습니다. 그 삼국 중에 그 일본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나라가 백제라 보면 되겠습니다. 아마 일본에서 백제를 갖다 부다라라 해가지고 되게 신처럼 떠받들 정도로 그러니까 좋은 문화, 좋은 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부다라라고 합니다. 백제를 갖다 일본식 표현 방법을 부다라라고 하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초기에 가야와 규슈 지방을 매개로 한 중개무역. 내용, 야마토 정권의 고급 정신문화가 전했던 오경박사, 승려, 각종 기술사 등이 파견되었다. 그 다음에 백제 이주민이 기학과 정원 축조 기술이 전해졌다. 그 다음에 고구려 보겠습니다. 7세기 종이와 먹, 연자방어 제조 방법, 불교 등이 전파되었다. 종이와 먹이 줄거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연자방어도 마찬가지. 우리가 쌀을 그냥 먹지 못하죠. 껍질을 벗겨 먹죠. 그죠? 그 연자방을 통해서 껍질을 벗기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이 전파되었다. 그 다음에 고구려 계통의 이주민이 만든 걸로 보이고 있는 다카마스 고분. 다카마스 고분 몇 줄가 되겠죠? 이 고구려의 그 여인도와 거의 비슷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다음 페이지 넘깁니다. 통일신라 발해의 교류. 자,
이 부분은 제일 밑에 보시면 사무역 전개 부분을 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봐보세요. 8세기 후반 이후에 활발히 전개됐고 장보고 활약으로 중국의 산둥반도, 대우나 연변, 중국 대륙 중앙부를 횡단하는 가장 긴 양쯔강 지역에 신라의 문화도 전파되었다. 장보고만 밑줄 그겠습니다. 장보고. 그 다음에 네, 나머지는 특별히 할 게 없어요. 패스하겠습니다. 144쪽으로 하겠습니다. 고대의 문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이제 불교와 맞닿게 되죠. 아마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부분, 여러분들 불교 부분이 가장 또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금년이죠. 2021년도 우리 국가직, 지방직이 불교를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질 않았습니다. 매년 다루던 것들이요. 그렇다면 내년 시험 보는 것들, 2022년을 준비하신 분들은 불교는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올 거다. 확실하게 됐죠. 올해 안 나왔기 때문에 내년 무조건 나온다 봐야 되겠죠.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144쪽 보죠. 불교에 관련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전쟁부터 하겠습니다. 고구려가죠. 소수령 때 전진의 승리 순도가 불경과 불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전진의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전진. 백제가죠. 침류왕 때 동진에서 승려 마라난타가 불교를 전파했다. 아마 불교를 잠깐 우리가 수업을 했던 걸 기억할 겁니다. 기억력이 얼마나 되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도에서 만들어진 불교가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건너왔다는 뜻입니다. 전진의 고구려로, 백제로, 동진의 백제가.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했던 것들이니까. 뒤승불교라 하고 여기를 소승불교라 하더라. 뒤승불교, 소승불교라 하더라. 또는 북방불교라고 하고요. 또는 남방불교라고 합니다. 주로 이 사람들은 뒤승불교라고도 하고 소승불교라고 하더라. 자, 쭉 나눠보자. 이렇게 남과 북도 나눠보자. 어디가 더 따뜻해요? 남과 북? 추운 데건요. 훨씬 더 북이 더 춥죠. 예. 요즘 우리 날씨를 보면 차라리 추운 게 나을 것 같아요. 되게 힘들죠, 여러분들. 에어컨 밑이 아니면 거의 버티기 어렵죠, 지금 이제. 선풍기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그죠? 예. 뒤승불교. 이건 중생 구조가 우선이에요. 네. 개인 해탈이라는 얘기는 이제 부처가 되는 걸 갖다가, 부처라는 말은 깨달은 자라는 뜻입니다. 다른 뜻 아니고요. 아셨죠? 그러니까 남방불교는 주로 개인 해탈이 중심이 되는 거고, 특히 백제의 불교가 그렇습니다. 고구려 불은 중생 구도가 우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신라가 빠졌네요 그러겠죠. 네, 신라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신라는 백제와 신라가 고구려 장수왕이 남하 정책을 펼치죠. 네, 이걸 대비해서 만든 게 뭐예요? 백제 신라가 맺어진 게 뭐예요? 나주 동맹이 맺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군사적 동맹이 맺어졌는데 거기에 문화도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게 뭐죠? 불교가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불교가 백제 신라 전파되더라. 그러면 대승불교가 들어와, 소승불교가 들어와. 당연히 소승불교가 들어오겠죠. 그럼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 도대체 뭔가요, 선생님 이게? 대승불교 여기서는 이걸 삼론종이라 불러요. 거기는 여기 율종이라 불러요. 이걸 봐서 똑같이 율종이라 하기 좀 어렵지. 앞에 계자를 넣어서 계율종이라고 하죠. 계율종이 만들어지죠. 삼론종이 뭔가요? 세 가지 이론이라는 뜻입니다. 12년설, 그 다음에 공론 이렇게 합니다. 12년설, 공론. 근데 이건 다 필요 없어요.
요 하나만 잡으면 돼요. 아셨죠? 세 번째가 필요고. 세 가지 이론이 들어왔다. 자, 이렇게 들어왔는데 세 가지 이론이 들어오더라. 그래서 고구려 종파를 3론정에 가더라. 구체적으로 뭔가에 물어봅니다. 이게 공론이에요. 자, 한자로 적어드리겠습니다. 빌공짜입니다. 영어로 적어드릴게요. 텅 비어있다. 아무것도 없다. 뭐 이런 뜻입니다. 부처의 생각입니다. 이거는. 누구의 생각이라고요? 자, 이렇게 물어보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대답할 수 있어요. 저 보여요? 선생님?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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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여야 되는데? 계속 안 보인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네? 안 보인다고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보여요? 거짓말한다. 보이잖아, 그지? 엄연히 보이잖아. 현실은 보이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공사상은 뭐냐면, 봐보세요. 부처의 생각이에요. 부처의 사상이에요. 자, 부처님은 원래 인도 모 왕국의 왕자로 태어났죠. 남부러울 거 없죠. 근데 남부러울 게 없는 게 아니라 고민거리가 있어요. 식민지 국가의 왕자예요. 네. 그러니까 왕자는 왕자, 다음 왕이 계승권을 가진 왕자이긴 한데 나라 전체를 끌고 나가야 하는 운명을 지닌 약간 슬픈 왕자지. 식민지 국가니까. 그죠? 그리고 이 친구가 요즘쯤 우리 청소년기, 중학교, 고등학교 어린 시절에 되게 사색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되게 고민이 많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네, 바른 삶을 살 것인가. 우리 그러진 않는데, 그죠? 우리 중고등학교 때 어떻게 살아야 바른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안 하거든요. 우리 대부분들. 그죠? 어떻게 하면 재밌게 살까? 또 약간의 또 반항 의식도 좀 남아있고, 그죠? 청소년기니까. 네, 모든 걸 다 반항 같은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부모님은 결국은 왕이었겠죠. 아버지니까. 아버지 고민이 되게 많았겠죠. 이 자식이 말이야. 왕위를 계승을 해야 되는데 고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빨리 시켰어요. 10대 중반쯤에. 그것도 사촌 동생하고 결혼시켰어요. 이 나라도 근친혼이 있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 좀 정신 좀 차리겠지 이런 생각으로 결혼을 시켰다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었겠죠. 네, 머릿속이 힘들었겠죠. 그 결과 출가를 하게 됐습니다. 출가를 하게 된 원인은 얘도 남자라고도 이런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 그 왕실에 가면은 되게 그 궁녀들이 되게 많죠. 궁궐에서 이런저런 살림하는 궁녀들이 되게 많죠. 궁녀들이 되게 이뻤다는 거예요. 뭐 이뻤겠죠. 어느 정도 수말에서 오는 친구들이니까. 근데 낮에 봤던 그 궁녀들이 저녁에 산책하면서 궁녀들이 자고 있는 방을 지나가다가 궁금해서 궁녀들 방을 한번 열어봤다는 거지, 이렇게. 근데 그 아름답던 궁녀들이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지. 당연하지. 잠자는데 누가 풀 메이크업하고 자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죠? 다 지우고 그냥 간편한 복장에 제일 편안한 자세로 잠을 자는 게 남녀가 다 똑같지. 근데 그걸 보고 되게 실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낮에 봤던 궁녀가 저녁에 봤던 궁녀가 똑같은 아름다움을 유지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지.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잠자고 있는 궁녀와 낮에 봤던 궁녀가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잖아요. 동일한 인물이잖아요. 궁녀는 바뀐 게 없잖아요. 누가 바뀐 거야? 지 마음이 바뀐 거야. 그죠? 그 왕자님 마음이 바뀐 거지. 그 궁녀는 똑같아요. 그래서 그때 터득하기 시작했어요. 아, 사람은 뭐 먹기 달렸다? 마음 먹기 달려든다는 사실을 처음 인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이제 고민하면서 이제 출가하게 됐다는 거예요. 출가하게 됐어요. 그래서 수년 동안 그 지역 인도하고 오늘날 파키스탄 엄밀히 따지면 지금 그 사람이 이분이 태어난 그 지역은 오늘날 보면 파키스탄이에요. 그 당시 전부 다 인도라고 하는 큰 테두리 안에 들어있었지만 그 전체 지역을 계속 도는 거예요. 이제 돌면서 순회하게 되면 터득하는 과정을 겪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왕자의 자리도 박찼고 앞으로 왕이 계승권자인데 그 다음에 부인과 그 다음에 아들도 낳았어요. 아들 이름이 나울라라고 지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와이프 왕비도 있을 거고. 나울라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내 인생의 장애물. 어때? 여러분 아빠가 여러분 태어났을 때 김시성이면 김장애물, 이시성 이장애물 지울 수 있어요? 나중에 처음에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여러분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이게 뭐야 도대체? 우리 아버지는 나를 장애물이라고 지어놨을까? 아버지는 되게 원망하겠죠. 아니면 아버지와 막 싸우겠죠. 아니 이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내가 자랑스러운 아들과 딸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름은 그래도 반듯한 이름을 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내 인생에 장애물 이렇게 되게 그런데도 이 와이프 왕비하고 나올라는 이 왕자가 출가해서 터득하자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사람 풀 네임은 고타마 시타라타입니다. 왕자는 이름 왕이 될 사람은 고타마 시타라타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터득을 난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런 표현을 쓰죠. 석가모니 부처 이런 표현을 쓰죠. 사카의 왕국이라는 뜻이고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가 무슨 말인 줄 알아야 되겠죠. 아까 사카의 왕국이란 말은 이제 이해 갔죠. 여러 연맹 국가 중에 한 나라의 왕자로 태어났다. 그 왕실이 사카의 왕국이다. 모니는 신성한 자, 부처는 깨우친 자.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주변에는 부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되게 선한 일을 많이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꼭 부처처럼 수행이 아니더라도 고행하고 수행하는 건 아니더라도 내 주변에 선한 일을 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그분이 곧 부처죠. 우리가 부처를 머리로 찾을 필요 있나요? 산속 들어가 찾을 필요 있나요? 우리 주변에 산속은 들어가지 않더라도 여러 중생들 위해서 자기 있는 가지를 다 베푸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을 부처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꼭 머리 깎고 산에 가서 하는 것만이 아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요게 이제 공론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공론은 쉽게 얘기해서 이 세상을 부정하는 거예요. 일종의 부정론이라 불러요. 부정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현재 제가 보입니까? 물어봤던 것 중에 하나가 다 보인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부처의 생각은 어떻게 안 보인다는 거죠. 왜? 부처는 이미 해탈의 경지를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우주 공간에서 지구를 봤더니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미 깨우쳤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왜 중요하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신라의 삼론정이 전파되기 시작해요. 신라의 삼론정이 오게 되는데요. 봐보세요. 신라의 삼론종이 옵니다. 삼론의 핵심이 뭐죠? 방금 얘기했던 공사정이었잖아요. 부정론이었잖아요. 근데 신라에 또 하는 게 또 옵니다. 유식학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중국에서 유식학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유식학은 이 세상을 보는 긍정론이에요. 여기는 부정론이에요. 근데 훗날 신라에 긍정론과 부정론이 치열하게 싸워요. 불가에서. 이걸 해결하는 사람이 등장한다고. 그분이 원효대사예요. 원효대사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중생들이 되게 이걸 가지고 싸운다고, 또 불자들도 싸운다고, 이 두 가지가 또. 이 세상이 긍정이냐 부정이냐 싸우게 돼요. 그 이유를 하나를 해결합니다. 원효대사가. 부처의 생각은 무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효대사의 생각은 화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가 이렇게 어려운 단어는 되게 많이 나옵니다. 처음 하신 분들은. 자, 그럼 기초를 잘 잡고 가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부처 생각 뭐라고요? 이 세상을 뭐로 본다고? 긍정이 아니라 부정.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잖아. 우주에서 지구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원효는 뭐죠? 존재가 있다는 거야. 보인다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죠? 싸운다는 거야, 그 사람들이. 여기는 없기 때문에 무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싸움 자체가 없다. 없을 문자를 써서 싸울 정자를 썼잖아요. 싸움 자체가 없다. 싸움 자체가 있는데 하해하라는 뜻이에요. 합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가 있는데 싸우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지. 우리 봐보세요. 우리가 얼마만큼 많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얼마만큼 싸웁니까? 그죠?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쟁사상이라고 불러요. 원효는 싸움 자체를 인정하고
화합해야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부처의 생각은 무쟁론이에요. 싸움 자체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쟁론, 하쟁론. 그래서 하쟁론 나오면 여러분, 아, 원효도 대사구나.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들 애워서는 안 되는 거거든. 불교의 부분은. 그래서 좀 이해하는 부분을 가시면 좋겠습니다. 신라가 뭐죠? 눌지양 때 고구려의 묵호자가 포교했다. 포교는 했는데 공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귀족들의 반발로 공인되지는 못했습니다. 법흥왕 때 2차전의 순교로 불교가 공인되었습니다. 흥륜사가 건립되었습니다. 흥륜사 밑에다가 법흥왕이 아니고요. 자르세요. 진흥왕입니다. 흥륜사는 법흥왕이 아니라 진흥왕 때입니다. 지금 약간 표기가 편집 과정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흥륜사, 신라 최초의 사찰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그림 하나 보시죠. 2차전에 순교 사실을 새긴 돌기둥, 경주 박물관 소장되어 있고요. 2차전 공양탑 또는 백률사 석당이라 부릅니다. 이거 던져주면 법왕식입니다. 가죠. 2차전이 순교되고 난 다음에 불교 공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거 우리 경찰에 한 5년 전에 기출 문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초 생각하고요. 좀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는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부터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